이번 시간에는 직업 3당사 2022년도 3회 실기 기출문제 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특징이 심리학 문제가 9문제가 선정됐습니다. 반면에 상담하고 시험 문제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론과 시장론은 평이하게 두세 문제씩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년에는 22년도 3회, 그 23년도 1회는 무슨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겠느냐? 상담학 문제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학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나왔던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기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설명하시라는 문제입니다. 3가지 문제. 자, 여기 기준 제작 시라고 확률 표집 방법을 했거든요. 확률 표집 방법. 이 문제가 과거에 몇 번씩 났었습니다. 여러 번 났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 번 났거든요. 이 확률 표집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심리 검사를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모 집단 있잖아요. 이 모 집단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표집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특정하는 거, 기준 집단을 따로 만드는 거, 기준 집단을 모 집단을 줄여서 기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심리 검사 도구를 만드는 것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 표집 방법에는 크게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단순 무선 표집 방법과 그 다음에 층화 표집 방법과 집약 표집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통계 방법이 있고 주로 1번과 2번과 3번이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무선 표집이란 건 뭐냐? 단순 무선. 이게 모 집단 구성원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모 집단들이 표본에 추출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기준 집단이 있으면은 이 기준 집단을 무작위로 단순 무선, 여기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10개로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야. 표본 집단. 10개를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추력을 여기에 대한 문항을 표집하는 방법을 갖다가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렇잖아. 구성원들에게 일렬 번호로 부여해서 그러니까 이 9명, 10명을 100명 중에서 10명을 추려서 10명에서 어떤 특정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여기서 무작위로 뽑아가 10명 추려서 번호를 매겨서 추출하는 방법을 갖다가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층화 표집이야, 층화. 이게 층이 있거든요. 이게 층들이 있다, 이거. 층들이 이거. 그래서 모 집단의 특징이 모 집단 대표가, 모 집단 규모가 다른 몇 개 이질적인 집단인 거야. 이질적인. 요거 특징이야. 이질적인 거. 이 동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 거는 요거에 되겠지. 이렇게. 동질성이 있는 거. 집약 표집이라고. 그래서 모 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해서 이 동질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질 집단이고, 이건 다 동질한 집단들, 동질적 있는 거. 이렇게. 이 하입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종교 집단에 보면은 종교 집단에 예를 들면 불교라고 합시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 불교라고 하면 조계종이고 천태종이고 법성종 여러 종류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집단들끼리 모여서 전체에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성도들의 어떤 거 특정 심리 검사를 하는 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집약 표집은 이거는 동질성이 있는 거. 이 동질성이 있는 건 문장 파가 있어. 파가 종파가 아니라 파가 있어. 그래서 개신교로 그러면은 여기 뭡니까 기독교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있고 무슨 종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질성이 있는 거.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뭡니까 중학교 6학년 한 반을 모집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거 국민학교 6학년생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특정시 몇 개 놓고서 특정시에서 6학년 학생들을 몇 명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6학년 한 반이 몇냐 50명이다. 50명.
50명이라 그러면 10개 도시에서 5명씩 추천하는 거. 그러면 하나의 뭡니까? 대한민국의 6학년 한 반이 편성되는 거죠. 그래서 6학년에 대한 어떤 거 학업 성취도든가 아니면 심리검사 여러 우리가 묻고 싶은 거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갖다가 우리말로 흔히 군약 표집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도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설명하시는 문항 나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차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차기 출제니까 차기의 출제. 이거는 뭡니까? 집단 내 기준이 된 게 있거든요. 집단 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면 집단 내 기준 문제가 있어. 기준 문제. 집단 내 기준 문제 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은 증거 타당도에서 영향이 미치는 요인 문제입니다. 여기 증거 타당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 이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횟수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출제됐다고 하겠죠. 실제는 여기가 이 문제들이 여기 이제 교재 매면 64페이지하고 심리검사 14번 문항이었잖아요. 여기 14번 문항.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증거 타당도 크기 결정 요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타당도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 증거 타당도. 이 증거 타당도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들은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에 따라서 어떤 거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종류가 어떤 거 여러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 검사 신뢰도와 그다음 반문 신뢰도 검사에 따라서 신뢰도 영향에 뭡니까? 타당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항에 속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시간이 있는 경우와 시간이 없는 경우 있죠. 시간이 있는 경우는 어떤 거? 영양 검사가 되는 거고 시간이 있는 건 속도가 되고 속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거 그 영양 검사가 되는 거 영양 검사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어떤 거 신뢰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랄까 개인이 가지고 어떤 거 능력, 역량, 개인이 가지고 어떤 거 흔히 통틀어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개인의 같은 거 자질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나올 때도 바로 개인차의 영향에 따라서도 심리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수야. 검사 문항수가 많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짜증을 내고 또 적으면은 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항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도 어떤 거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 속성 변화가 있어요. 응답자 속성 변화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검사와 재검사에 보면요 장단점이 있어요. 검사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검사와 장단점의 장점은 뭡니까? 빨리 검사를 속도 뭐랄까 다시 검사를 하니까 가장 먼저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뭡니까? 속도가 빠르고 반면에 단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검사 재검사할 때 어떤 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속성 변화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어떤 수준 차이 여기는 아까 개인 수준 차이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 개인 수준 차보다도 여기는 뭡니까? 개인의 같은 어떤 거 이거는 소위 말하면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내적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내적이죠. 개인의 가지고는 뭡니까? 성수도죠.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질병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외적 환경은 뭐가 있느냐? 그 시험 치는 당일날 뭡니까? 일기 그다음에 뭡니까? 그 분위기 있지 분위기.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장에 소음, 공해 이런 영향도. 날씨에 따라서 민감하잖아. 사람들이 날씨가 구주로면 뭡니까? 시험에 분위기도 망쳐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인이 가진 거는 여러 가지 개인들이 가진 건 뭐 많겠죠. 이건 특히 질병. 그 다음에 간밤에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런 시험 본다는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래서 응답자 속성 변화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장단 이런 영향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바로 검사 재검사의 장단점과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검사 재검사의 장단점 써라 그러면은 바로 요렇고 여기 나왔던 문항과 연계시켜서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증거 타당도가 계속 영향을 미친 거랬잖아.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제잖아. 두 번째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전 문제는 주로 어떤 건 맞습니까? 우리가 신뢰도와 신뢰도죠. 신뢰도 종류 3개가 있었잖아.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3개. 이 3개와 그 다음에 타당도 문제가 있어. 이 타당도의 어떤 거 장점 중요한 이유, 그리고 타당도 종류 이런 문제가 시험에 계속 연속해서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문제가 싹 빠졌습니다. 싹 빠졌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또 2023년도죠. 1회 2회 때는 시험 출제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뭡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교재 65페이지 15번 문항이죠. 아까 14번 문항이었었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오차를. 그래서 이 문항도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났습니다. 계속 났던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험에 출제된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잖아. 스스로 공부를 한다. 스스로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2000년도 뭡니까? 이하죠. 2000년도 이하. 이때 출제됐던 문항들 잘 보셔야 되겠죠. 출제 문항. 기출 문제죠. 이 출제 문항들이 한 번 나왔던 문항어 다시 한번 꼭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2년을 거꾸로 가. 2년을.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 상담사 검사 시험 문제가 1차 시험이 뭡니까? 2차 시험 보기 위해 유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이잖아. 그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거꾸로 피드백에서 이때 좌우의 문항이 출제될 확률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피드백에서 그 전에 나왔던 문항들 있죠. 2년 전 시점으로 해서 좌우 문항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점에서 10년 정도 바꾸는 거예요. 10년 정도에 첫 출제됐던 문항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3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됐던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시점에서 2년을 꼭 피드백해서 2년 전에 봤던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출제된 2년 전 좌우어 문항이 나오는 것으로 확률이 높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10년 전 거로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시험 문제 한 번밖에 안 났다. 그러면 다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3가지의 패턴을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문항입니다. 측정도에 미치는 오차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가 많다, 적다. 그래서 문항수를 보통 늘려라. 그 다음에 오차 변형을 당연히 어떤 걸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나쁜 문항은 그건 제거시켜야죠. 당연히 제거시키는 거. 그 다음에 검사 환경 통제로 균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돼요.
여기 균일한 조건을 이제 문항의 특징 날정하면 조건들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어. 심리검사의 어떤 최종 매뉴얼, 소위 표준화 시켜야 돼요. 실시가 채점 과정이 표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오차를 줄이는 거, 오차를 줄인다 그랬죠. 오차를 줄이는 거. 이 정도 쓰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심리검사 이해 아니오 나왔습니다. 이해 아니오. 객관적 자기보고식 검사 장단점을 쓰는 거. 단점이 나왔어. 자, 이 문항도 교재 75페이지에 27번 문항입니다. 27번.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27번 문항은 문항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쭉 많이 출제됐어. 01년도, 02년도, 뭐 06년도, 09년도, 11년도, 14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19년도는 계속 연장 나왔습니다. 17년도 이렇게 나왔어. 이게 금년에 또 나온 거지. 이렇게. 이 심리검사 뭡니까? 여기 자기보고식 그랬죠. 예, 아니요. 이렇게 객관식 형태에 물어보는 거죠. 이 문항들을 어느 때는 장점 물어보고 장단점 물어보고 여러 형태로 물어보는 거. 답은 딱 뭡니까?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건데 물어보는 메시지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검사와 자기보고식 검사와 그다음에 선다형 검사 이거 다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 객관식 검사, 객관식 형태로 했잖아요. 객관식 검사 이렇게 이게 다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문항은 물어보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답은 장점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 그래서 시험에 주로 장점과 단점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장점은 뭡니까? 이 자기보고식 객관식 검사는 흔히 뭡니까? 심리검사 실시간다는 거.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채점하기 쉽다. 그다음에 오류도 범할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투사적 검사에 비하여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주관적 판단 적용할 뭡니까? 여지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 이거죠. 문항이 제한되어 있던 거야. 딱 시간 내에 측정을 하려다 보니까 딱 어떤 거 문항이 규격화됐다. 이거. 문항이 규격화됐다. 이거. 제한된다 이거지. 문항이. 그다음에 문항의 경향성. 응답 방식에 따라 결과 영향을 받아. 이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 어떤 예가 있었느냐?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국에 와서 윤리 도덕 시험 보면 점수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반대로 쓴 거. 반대로 쓰니까 답이 맞더라. 이런 거야. 바로 이게 뭐냐? 응답 방식에 따라 결과 영향이 다른 거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여기에 다 이거 같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거의 뭡니까? 어떤 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고 방식에 따라서 문항도 이렇게 답 표출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 아니요, 자기보고식 검사, 객관식 검사, 선다형 검사 이 용어는 심리검사의 장단점과 바로 관련되는 거다. 심리검사. 그래서 이 심리검사의 장단점이 심리검사의 장단점 그랬죠. 장단점이 이거와 대비되는 건 뭐냐?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가 반대. 여기 장점이 여기 단점이 되고 여기 단점이 되고 여기 장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뭡니까? 장점이 되는 거.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지금 여기 장단점 그랬잖아요. 장점과 단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업상담사 심리검사의 시험 볼 때 장단점이라는 얘기가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에 문항이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문항 장단점을 쓰셔라고. 두 번째는 여기서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쓰셔. 세 번째는 뭐냐? 장단점을 물어봐. 집단 상담의 장단점을 물어봐.
집단 상담. 집단 상담의 장단점으로. 여기 투사적 검사와 그다음에 뭡니까? 투사적 객관 자기 보고식이죠. 객관식 검사. 그다음에 투사적 검사가 있어. 자, 이렇게 장단점 물어보는데 앞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문항의 장단점과 관련해서 상담학에서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이 있어. 개방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개방형 상담 이렇게 상담, 개방형 질문. 그다음에 폐쇄형 질문. 요런 거 장단점, 요것도 시험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장단점이나 용어가 패턴, 이 문제들이 이거 계속 뭡니까? 순환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순환해서 나왔는데 요 개방형, 폐쇄형 질문, 요 상담, 폐쇄형 상담, 개방형 상담, 그다음에 이 용어 딱 구조적 상담과 그다음에 비구조화 이렇게 용어 쓸 수 있겠죠. 비구조. 구조화 상담과 비구조. 요거와 개방형 설명어, 개방형 상담은 뭐냐? 개방됐잖아. 이게 구조화가 되지 않아. 비구조화 용어 같은 거로 답을 쓰시면 되는 거. 그다음 폐쇄형 질문 나왔다. 이게 구조화된 거. 요거 반대 쓰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단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보고식 검사에 여러분들과 대표적으로 심리 검사를 여기 있죠. 이해가 있습니다. MMPI와 MBTI와 GAT와 그다음에 KWAIS라고 성인 지능 검사죠. 이렇게 나온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보고식 검사.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은 뭡니까? 이렇게 진로 성취도금 CMI입니다. CMI. 이것도 교재에서 88페이지에 42번 문항이 있습니다. CMI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를 각각 쓰셔서 과거에는 따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종합해서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자, 일단은 뭡니까? CMI는 논하시오라는 문항. 그다음에 보면 실력 검색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능력,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 여기 두 가지 쓰라 그러고 여기는 뭡니까? 각각 세 가지.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던 거죠. 여기는 먼저 태도, 척도만 쓰라 그러고 여기 뭐 능력, 척도 세 가지 써라. 여기 태도, 척도 세 가지 써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MI라는 개념이 뭐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항 구성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CMI와 상관되는 거 CDI가 있어요. CDI와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게 CMI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포가 낸 거고 수포 아저씨가 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크리티스가 낸 거. 이게 CDI는요 별로 시험 출제 잘 안 되더라고. 이 CMI가 여기 능력 척도와 태도 척도가 있잖아. 태도 척도. 능력 척도 태도. 자, 저는 CMI는 크리티스가 낸 거고 크리티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 여기 진로 발달 검사를 흔히 여기 두 개로 있어서 이거 능력 개념 검사, 능력 검사 구분했었거든요. 구분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피 검사, 진로 선서 가지고 태도와 핵심이 이거 태도와 능력 어느 정도 발달되는 걸 측정하는 것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요거 진로 선택 내용과 진로 선택 과정을 통합한 최초 객관식.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하는데 내용과 진로 선택 과정을 통합을 했어.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진로 선택이나 폭이 넓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없는 태도와 능력이 발달됐는가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내용과 측정 과정, 선택 과정이에요. 선택 과정과 선택 내용이죠. 선택 내용과 선택 과정 통합시키는 최초 객관적 표준의 검사 도구를 크리티스가 개발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 방법, 합리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결합시켰다. 이게 또 특징이죠. 합리적 방법과 경험. 자, 그래서 여기서 태도 시험에는 요런 거는 시험 객관식 문제 자주 나왔는데 주관식 문제에서 요거만 치렀습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그 태도 척도는 흔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가 선발형 척도와 상담형 척도예요.
이게 선발용 척도는 시험에 별로 안 나고 상담용 척도만 시험에 또 나옵니다. 상담용 척도만. 그래서 이 상담용 척도와 선발용 척도와 상담용 척도를 요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여기 상담용 척도만 따로 주관식 문제, 아니 객관식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참여성과 독립성과 성향, 그다음에 뭡니까? 타협, 그다음에 결정성.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항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사례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 객관식 문제. 그런데 주관식 문제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쓰는 거야. 요거 5가지 쓰라는 거. 5가지. 태도 척도야. 그다음에 능력 척도는 뭐냐? 마찬가지로 요거 5가지만 또 쓰는 거예요. 5가지만 또 쓰는 거.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겠지. 암기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거는 객관식 문장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는 문장은 안 났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그런 겁니다. 태도 척도에 5가지 상담용 하는 거. 그다음에 능력 척도에 5가지. 그래서 어느 때 3개 써라라고. 근데 이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만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요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 이게 특징이야. 특징.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게 해석 방법에 큰 의미 없어요.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CMI 검사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 CMI와 관련되는 거가 특히 뭐가 있느냐? 포괄적 직업 상담에 있어요. 포괄적 직업 상담 모형이 있거든요. 직업 상담 모형. 상담 모형, 이론적 모형과 방법이 있어. 여기에 CMI가 많이 관련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행동주의가 나. 행동주의 상담에도 CMI, 다른 데는 CMI 별로 안 되는데 특히 요쪽에가 CMI는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적 모형과 방법. 그다음에 행동주의 직업상담과 이론적 모형과 방법. 이론적 모형과 방법의 시험 문제. 앞으로 이 문제들은요. 주관식, 우리 실기잖아, 선생님들이요. 실기 2차 시험 문제에 실기 첫 출제 될 거. 앞으로 첫 출제 될 거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출제되는 문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 있죠. 교재가 부록 2가 있어. 부록 2거. 부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 참고 부록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록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이 첫째 특성 요인과 내담자 중위 상담과 정신적 분석 상담과 발달적 직업 상담과 그다음에 행동 직업 상담과 포괄적 상담. 이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시험에 앞으로는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출제 되는 것도. 그래서 여기 뭡니까? 박스가 있으니까는 여기 뭡니까? 과정이 있어. 과정. 그다음에 여기 이론적 뭡니까? 상담 방법이 있어. 그다음에 직업정보. 그러니까 심리검사 해석이지. 해석. 그다음에 직업정보. 칸이 있거든요. 이 칸을 여기 꼭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CMI가 바로 행동주의와 포괄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부록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상담 2차 시험 문제가 객관식 문제 있어요. 객관식 문제. 첫 출제되는 거. 요것도 제가 여기 지금 아까 박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박스 만드는 밑에 보면요. 여기 직업 정보, 심리검사 해석이 있어요. 해석과 직업 정보.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6가지. 여기서 지문들을 꼭 읽어보셔야 돼. 앞으로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첫 출제되는 문항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의용 교재로 쓰이는 거 어떤 거 기출문항과 이렇게 했죠. 기출문항과 이거죠. 기출문항들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미출 문항이 있습니다. 미출 문항이 있어. 이렇게 했어. 이 기출 문항이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 잠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 문항과 미출 문항이 있다. 이 기출 문항은 이겁니다. 여기 교재 이렇게 딱 있어.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있잖아. 그래서 이 연도수가 초기 때부터 지금 2022년 3회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 다 표시가 돼 있어. 이게 어느 출판사가도 이렇게 표시된 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한 문장 주고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 이렇게 나왔지. 요거 하나 주고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도 직업학교에서 만든 문항들은 전부 다 표기해서 이렇게 따로 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야. 문항이 기출 문항이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미출 문항이 있으면 미출 문항은 상담학도 100문제, 심리학도 100문제, 나머지는 30문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미출 문항은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이 책 만들 때 2009년도, 10년도 뭐 그 정도 됩니다. 10년도 이렇게 될까. 그 당시 때 미출문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하는 문항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예상 문제라는 용어 씁니다. 예상 문제. 예상 문제였어. 이거 저는 예상 문제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가 예상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출제 안 하면 예상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쓰고 기출 문제하고 저는 여기다 미출 문항이라고 만들었어요. 미출 문항. 그래서 제가 미출 문항을 한 100여 문제씩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미출 문항이 2010년 이후에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 이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게 첫 출제되는 거야. 첫 출제. 시험 본다 한 번도 출제 안 한 분들 여기서 출제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래서 여기 있는 미출 문항에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출제되더라. 그대로 출제되는 거야. 아,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항도 있어. 이게 특징이다. 앞으로 기출 문제는 처음 출제되는 건 여기서 범주에서 출제될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본 교재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어느 출판사 가도 없습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는 출판사고 제가 이 문항을 만들면서 카페에다가 카페에 전부 다 올리기도 한번 해봤어. 올렸더니 이 문항이 다 이제 퍼져서 제가 수입을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항과 미출문항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출문항은 1번부터 어떻게 이거는 100번 단위겠지. 그래서 이게 199로 끝나고 지금 현재 한 104, 10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미출문항은 201번부터 나와. 201번부터 쭉 계속 나와. 201번. 여기는 현재 110까지 나와. 110번까지. 이게 앞으로 여기 90문항이 더 남았잖아. 수년 동안 90문항.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문항을 만들고 여기 미출문항을 200단위로 만들었어요. 여기 기출문항. 표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럼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이 지금 요인 거. 크럼볼츠가 진로 선택이야. 진로 선택이라는 용어. 진로 선택.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로 선택 미정은 마찬가지가 사회학습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요소, 진로 결정에 미치는 4가지 영어 이렇게 나왔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사회학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회학습이거든. 인간의 행동이 정신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거 학습이 학습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 핵심인 거. 그 다음에 교육적, 직업적 어떻게 획득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현장에 선택해서 환경과 작용에 무엇을 학습했는가 하는 거야. 학습 내용이 바로 이거. 어떤 걸 학습했느냐 이거. 이런 거 상호작용해서 얘기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럼볼츠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랬잖아. 이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 보통 3개 써라, 4개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4개 써라, 여기 3개 써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통 요거는 좀 특이하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항에서 많이 다뤘던 분야. 과제 접근 기술이야. 과제 접근. 이 과제 접근 기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개인의 어떤가 독특성이라 독특성. 독창성이랄까? 이래봐. 독특성. 그래서 요 3가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우리가 재능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개인의 재능. 개인의 재능. 재능 뭐 이랬잖아. 이 재능이라는 용어가 소질, 특성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개인의 특수성, 그 다음에 독특성. 이게 개인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뭡니까? 개인의 소위 말하면 소질이야, 소질. 소질과 적성,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재능, 그야 뭐 재능 다 포함되겠지. 소질, 재능, 적성 이런 거. 근데 이 독특성은 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나만이 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 특성, 이건 개인에 관한 어떤 거, 특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심리검사, 적성검사, 이게 개인의 특성이 나오죠, 그 자체. 그래서 이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독특성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이게 특성. 이 특수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독특.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야, 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너만의 브랜드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걸 이야기해요. 너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 이것이. 그래야 차별화가 되는 거.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거는 개인의 어떤 역량이 있고 없고 차이뿐인 거. 더 아느냐 덜 아느냐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저기 하고 학습을 적은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의 능력은 양 차이죠. 이거는 양 차이가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독특성. 이쪽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 쓸 때 바로 뭡니까? 면접할 때 어디 가서 자기만의 어떤 거 브랜드 만들 요걸 강조를 해야 돼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의. 예를 들면은 남들의 이과야 다. 문과다. 그럼 나만은 이과다 이거야. 딱 이런 거. 혼자만 이과지. 남들은 다 문과다. 이게 특징이잖아. 그 남들이 뭐 영어, 수학, 과학 다 해. 나도 얘도 다 해. 이런 거 다 해. 그러나 요거만 다르다 이거. 특이한 거. 이게 독특성. 그다음에 취미 뭐 누구든지 축구나 야구나 다 좋아하는 거. 개인별. 이게 정도 차이겠지. 정도 차이. 그러나 이거는 그거 아니야. 다 축구 계통들이야. 운동계. 이 사람은 뭡니까? 운동 계통이 어떤 거? 이 사람은 어떤 거?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취미는 개인 플레이, 집단 플레이겠다. 이런 거 같다. 그러나 팀이야기. 이거는 뭡니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레크레이션을 좀 강조를 합니다. 레크레이션. 왜냐면 지도자가 되기 위한 레크레이션이죠. 다른 거는 지도자보다도 공동 팀이야. 이거는 레크레이션은 뭡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하기도 오히려 낫지 않겠나랍니다. 독특성.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도 나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냐. 이런 거를 발굴해서 자기만의 어떤 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가제 접근기는 바로 그런 거야. 1차 시험에 빠져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나만의 가는 우리 수업 노트 보면 어떤 사람 노트 좀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노트 정리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그 나머지는 보면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이죠. 누구든 다 타고난 있잖아. 이게 백인이 있으면 우리가 황인종, 흑인종, 남자, 여자, 진짜 이건 다 당연한 거잖아. 유전적인, 재적이니까는. 누구든지 타고나냐. 환경 조건에서 장소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환경의 조작. 이 환경적 조작이라는 건 요즘에서 어떤 겁니까? 흔히 취업하기 위해서 제 사례가 이름이 같은 사람 안 뽑은 적도 있습니다. 안 뽑은 적도 있어. 또 그 같은 이름이냐. 이게 새로운 이름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좀 개명들 하잖아.
그 반면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거 유전적 조작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게 성형수술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야. 여기 도구적 학습과 연상적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구적 학습, 연상적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뭘 잘 갖고 놀면 얘는 커서 이런 거 갖고 놀겠네. 연상하는 거겠죠. 소위 말하면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청진기를 갖고 논다. 얘는 의사가 다 이렇게 연상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뭡니까? 그 청진기 가지고 놀았던 거. 매사에 청진기. 이게 청진기들만 종류 쫙 모아봐. 각 나라 거 청진기도 수합해서 외국 여행 가서라도 청진기 종류만 먹고 나중에 청진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청진기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연상적 학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제 직업화가 되는 거예요. 직업.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거 독특한 제조업의 직업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다 모은 사람들이 수천 가지. 어느 때 이 고추 자동차도 제가 텔레비에서 나온 거 보니까 어떤 거 영구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안 나왔는데 자동차 모양 디자인만 열심히 해갖고 이 사람은 스카우트한 사례가 방송 텔레비에서 방송된 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뭐 진로 선택에 미치는 요인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아까 뭐는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것 특수성. 요거는 독창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은 직업 적응이 이뤄서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 특성이었죠. 그래서 저 96페이지에 52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던 거였죠. 시험 문항. 네 가지 조서죠. 네 가지요. 네 가지요. 그래서 여기 환경과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요거 갖다 직무 특성 양식, 직무 성과 가정이라고 쓸 수 있어. 시험에 이 용어가 싹 빠지고 요 용어로 나오더라도 혼동하지 마세요. 적용하더라도 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성격 유형 요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신속성과 역량과 리듬과 인내를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신속성이라는 거 뭡니까? 빠르는가? 빠르다는 거 뭡니까? 여기서는 정확성이라는 의미가 뭐 아니라 요거 속도예요, 속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속도. 근데 이 속도와 관련해서 속도라는 의미가 뭐냐? 에너지라니까. 평균 활동 수준. 평균 활동 수준. 이 평균 활동 수준에다 보면 어떤 리듬이 있을까? 리듬. 이게 바로 리듬을 리듬. 그러니까 속도는 요게 되고 이 평균 활동 수준이라는 건 항상 보면 일정 기준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준이라는 거 보면 그 리듬을 얘기해요. 리듬이라는 거 받는 거 안정적인 거 불규칙적인 거. 이 넓게 보면 불규칙적도 요 리듬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안정해야 돼. 해기성 이런 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거 안정과 불규칙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어떤 거 이겨내야 되는 거. 인내력이 필요하다. 지구력이 필요하다. 환경을 정해서 시간이 길이.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도 쉽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 직무 분석 방법, 최초 분석법에 대한 방법을 쓰셔라. 그래서 교재 104페이지에 67번 문항이에요. 67번. 최초 분석 방법이라는 의미가 뭐다라고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 번 났습니다. 쭉쭉 났던 여러 번 났던 거. 이게 최초 분석법이라는 거 뭡니까? 여기 최초 분석법에 의미 쓰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가 안 나와. 전부 다 뭡니까? 방법. 근데 여기 방법 이렇게만 나와. 시험 문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죠. 이렇게 정보도 쭉 있습니다. 6가지 드릴까. 자, 일단 최초 분석 방법은 또 직무 분석 대상 직업에 산업 발전 새롭게 발전한 직무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최초니까 직무 분석 방법에 자료가 없다. 그 다음에 전문가도 없다. 드물다. 경험과 지식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어떻게 시셔야 되느냐?
바로 이거 현장 가서 보는 거야. 관찰하고 면접하고 설문지법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읽어서 이해하시는 범주에서 쓰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그다음에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작업일지법, 체험법, 녹화법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그 외 최초 분석법이라는 쓰는데 자료가 드물고 경험자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건 뭡니까? 방대하죠. 뭐 시간이 뭡니까? 전문가가 없단 말이야. 자, 이거와 비교해서 비교 확인법은 뭐냐? 이거 뭡니까? 너무 오래됐어. 이게 자료가 많아. 이게 특징이야. 이게 자료가 많아. 아까 건 최초 분석법은 자료가 없다 그래서 자료가 없고 전문가도 없고 거기다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가 많은 거야. 그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기 어려워. 그럼 비교하는 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거 병원 선생님들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왼쪽이 정상이야. 정상인데 왜 오른쪽은 비정상이야. 그러면 오른쪽과 비교해서 이거 비교해 주잖아. 이거 비정상 부분을 가서 판독을 해 주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비교 확인법을 이렇게 한쪽 이건 뭐야? 한쪽은 정상적이고 한쪽은 비정상을 비교해서 확인하는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대이컨법이 있어. 이 대이컨법은 뭐냐? 이거 카나다에서 나왔던 거야.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워킹법 3박 4일, 2박 4일, 3박 4일 하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거 집중적으로 전문가죠. 집중을 2박 3일 며칠 동안 했고 워크숍 하는 거 그 자체가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는 거. 요런 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거 퍼실리데이터하고 브레인스토밍 도입법 이런 거 하려요.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뭐 퍼실리데이터법 이런 거 요즘에서 많이 더 유행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이컨법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아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 분석 방법이라 했잖아요. 이 6가지 중에서 몇 개 골라 쓰시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직업 적응에는 중요하게 되는 직업 가치 용어, 직업 가치나 용어. 이것도 마찬가지요. 107번, 108페이지, 72번. 이 문장이 최근에 나왔던 거죠.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뭡니까? 내용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종류만 쓰라고 시험에 나와. 종류들만 쓰라고. 종류들만 쓰라고 시험 문제. 앞으로도 이것도 주관식 문제 이렇게 설명하시러 나오면은 이것도 써야 되겠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자세히 뭐 예측되는 거 선생님 골라 쓰시면 되겠지. 이 문장 그래서 내년 되는요 2000 얼마 23년에는요 2023년에 1회 때 2회 때는요 직업 적응 이론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출제가 될 확률이 적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다시 갑니다. 2023년도 1회 때 2회 때는 직업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직업 적응이랑 직업 적응 이론 문제는 출제가 안 되겠다. 이 앞에도 하나 있었죠. 직업 적응 이론에 뭡니까? 성격 요소를 했잖아요. 4가지 있었잖아. 그거 마찬가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이거. 혹시 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견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강론적인 문제거든요. 심리검사에서 시험 문제가 심리검사에서 직업 심리학이죠. 직업 심리학 시험 문제가 단원이 있어. 단원. 어느 단원이 시험 많이 나오느냐? 시험에 다 출제되는 거야. 다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업 심리학에서 직업 심리검사. 쉽게 얘기하면 심리검사. 직업 심리검사. 심리검사 단원 문제가 보통 6문장 중에서 3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3문제, 4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이런 거. 이론 문제가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이 직무 분석법의 한 문제, 두 문제인가. 그래서 이론 문제와 직무 분석에 관한 단원이 만어에 세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고 심리 검사가 세 문제, 네 문제 출제되는. 그래서 이 분야 출제 뭡니까? 빈도수가 높으므로 단원을 조심해요. 심리 검사 단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